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뉴욕의 한 종합병원으로 미국 전역에서 전화가 빗발쳤는데요. 이들의 특징은 모두 아픈 아이를 둔 부모였습니다. 그들은 이내 비행기로 몇 시간이나 걸리는 거리에도 불구하고 해당 병원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국인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미국 환자들이 한국인 의사를 주목하는 것인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연입니다. 30대 후반의 나이로 뉴욕의 종합병원에서 소아내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얼마 전 있었던 일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와 의전원을 다녔습니다. 성적도 좋았고 환자 진료에도 자신이 있었죠. 하지만 이곳에서 10년 가까이 일하면서 늘 가슴 한편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바로 아시아 여성 의사라는 꼬리표였습니다. 5년 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께서 갑작스러운 암 진단을 받으시고 몇 개월 후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때 저는 급히 한국으로 날아갔지만 의사인 제가 어머니를 살리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컸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미국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의 외로운 뒷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죠. 그 후로 아버지는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 혼자 사셨습니다. 국어교사로 평생을 바르게 사신 아버지는 퇴직 후 더욱 외로워 보였어요. 매주 영상통화를 했지만 아버지의 말씀이 점점 줄어드는 게 느껴졌습니다. 방 안에 책만 가득했고 밥도 제대로 챙겨 드시지 않는 것 같았죠. 그래서 몇 달 전 큰 결심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뉴욕으로 모시기로 한 거예요. 처음엔 잠시 방문하시라고 초대했지만 실은 영주권을 준비해 아예 이곳에서 함께 살고 싶었습니다. 영어가 서툴러 망설이시던 아버지를 설득하는데 한 달이 걸렸죠. 아버지가 도착한 날, 저는 병원 동료들과의 저녁 식사에 아버지를 초대했습니다.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식사 자리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제 상사 닥터 피터 헤이든과 동료 메건을 비롯한 몇몇 의사들이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아버지는 음식 이름도 모르고 포크와 나이프 쓰는 것도 서툴러 보였지만 당당한 모습으로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새삼 존경스러웠죠. 하지만 식사가 진행되면서 헤이든이 아버지를 향해 질문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의료 선진국은 아니죠? 아시아 국가들은 아직 따라가는 단계라고 들었는데요. 그 말을 통역하면서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당황하셨지만 침착하게 물만 마셨죠. 메건도 웃으면서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에 스타벅스 같은 카페는 있나요? 아니면 전통차만 마시나요? 이런 무지한 질문에 아버지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물컵을 천천히 돌리셨을 뿐이죠.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속이 얼마나 부글부글 끓고 있을지 알 수 있었어요. 서울 강남에만 스타벅스가 몇 개인데 이런 무지한 질문을 하다니. 헤이든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도 의료 기술이 꽤 따라오고 있죠. 다만 좀 비효율적이긴 하지만요. 메건은 말없이 웃기만 했고 그 웃음소리가 제 귓가에 박혔습니다. 저는 당황한 채 아버지를 흘끗 보았지만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물컵을 천천히 돌리며 식사를 마치셨어요. 그날 밤 아버지와 함께 제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은 무척 조용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으로 흐르는 뉴욕의 불빛들을 보며 문득 한국이 그리워졌습니다. 택시 안의 침묵이 너무 길어지자 저는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일들이 제 마음을 무겁게 눌러왔거든요. 아버지께 이런 불편한 상황을 경험하게 해드려서 죄송한 마음도 컸고요. 아빠, 여기 사람들 아직 한국이 후진국이라 생각해서 나를 못 믿어 해요. 제가 의전원 성적이 제일 좋고 진료할 때 실력도 좋고 실수도 없는데 말이죠. 게다가 이 병원 사람들 똑똑한데 환자를 몰라요.
기계적으로만 환자를 보다 보니 어쩔 때는 오진을 하기도 해요. 제 목소리에 10년 동안 쌓아온 답답함이 묻어났을 겁니다. 매일 아침 병원에 출근할 때마다 2배로 노력해야 한다는 압박감, 실수 하나 할 수 없다는 긴장감, 그리고 무엇보다 동양인 여성 의사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기 위한 지난 시간들. 모든 것이 제 목소리에 실려 있었죠. 아버지는 잠시 창밖을 보시더니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어릴 적 아플 때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그 손길과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에는 평생 교단에 서신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분필 가루로 하얗게 물들었던 그 손은 이제 세월의 주름으로 가득했지만 여전히 든든했습니다. 너가 어떤 사람이든 실력을 보여주면 그들의 편견도 사라질 거야. 넌 잘해내리라 믿는다. 그리고 사람이 먼저다. 나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단순히 지식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먼저 보려 했지. 무슨 뜻인지 알겠니? 우리는 기계가 아니야. 아버지의 짧은 말씀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복잡한 뉴욕 한복판에서 영어 한마디 못하시는 한국 노인의 그 말씀이 어떤 위로보다 강하게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헤이든이나 메건의 무시하는 눈빛도 동료들의 의심 어린 태도도 아버지의 이 한마디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서 저는 아버지께 따뜻한 보리차를 대접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보리차 티백으로 우려낸 차는 익숙한 향기로 우리 사이의 거리를 좁혀주었죠. 미국에 산 지 오래되었지만 저는 여전히 한국의 맛과 향을 그리워했습니다. 아마도 그건 제 정체성의 일부였을 겁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어머니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제게 당당하게 맞서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날 때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지연아, 내가 누구인지 절대 잊지 마라. 그게 내 힘이다. 제 병원의 많은 의사들은 환자를 질병의 집합체로만 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데이터와 수치뿐이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어머니의 투병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며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으니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방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환자를 먼저 사람으로 보는 그 마음가짐.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버지께 제 병원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시는 듯 했지만 곧 수긍하셨죠. 아버지의 눈빛에서 딸에 대한 자부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뉴욕 생활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제 아파트 근처 공원에서 산책하며 하루를 보내셨고, 저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때로는 아버지께서 병원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시기도 했죠. 그런 날이면 동료 의사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존재 자체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제 방식대로 의사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통계와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눈을 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의사. 그게 바로 제가 되고 싶은 의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저와 아버지는 주말마다 센트럴파크를 산책하고 브로드웨이 뮤지컬도 보러 다녔죠. 아버지는 영어를 몰라도 공연의 감동은 충분히 느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나고 아버지는 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병원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가 주신 위로와 용기는 제 안에 남아 있었어요. 그로부터 몇 달 후, 제 담당 병동에 한 특별한 환자가 입원했습니다. 백인 상류층 가정의 8살 소녀 리사였죠. 미국 뉴욕에서도 손꼽히는 부유층 지역에 사는 아이였고, 어머니인 사라 맥레이는 유명한 작가였습니다. 하지만 돈과 명예가 아이의 건강을 지켜주진 못했어요. 리사는 특이한 증상들을 보였습니다. 고열이 갑자기 오르다가 사라지고 극심한 무기력증에 시달렸죠. 소화장애도 심했습니다. 아이의 표정은 항상 창백했고 생기 없는 눈동자가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가능한 모든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혈액 검사, MRI, 내시경 검사까지. 하지만 결과는 모두 정상 범위였죠. 회의실에서 헤이드는 자가 면역계 이상 추정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의학적 근거 없이 그저 추측만 하는 그의 모습에 답답함을 느꼈어요. 아이의 어머니 사라는 매일 밤 간호사들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작가로서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아이를 살리고 싶은 절박한 어머니의 모습만 남아있었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실 때 어머니도 저를 그렇게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셨었죠. 하루는 늦게까지 남아 리사의 차트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검사 결과지를 넘기면서 무언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숫자 문제만은 아닌데. 뭔가가 잘못됐다. 그때부터 저는 다른 접근법을 시도했습니다. 리사의 식사 기록을 분석하고 수면 습관을 차트로 만들었죠. 가족력도 세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조사했고 위장 기능에 특별히 주목했습니다. 아이가 어떤 음식 후에 더 심한 반응을 보이는지, 어떤 시간대에 증상이 악화되는지 패턴을 찾으려 했죠. 매일 아침 7시, 다른 의사들이 출근하기 전에 저는 리사의 병실을 방문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진심으로 물었습니다. 어제보다 나아졌니? 처음에는 대답 없이 고개만 흔들던 리사가 조금씩 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작은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미소가 제게는 어떤 검사 결과보다 중요한 단서였죠. 하지만 이런 제 방식은 병원 동료들 사이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면 시간 낭비한다며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특히 매건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정기회의 시간, 헤이드는 제 접근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그건 간호사나 간병인의 영역 아닙니까? 닥터이. 회의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그 순간 저는 아버지가 그 저녁 식사 자리에서 보여주셨던 침착함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답을 찾기 전에는 섣불리 맞서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숙였습니다. 하지만 내심 결심했죠. 반드시 리사의 병을 찾아내고 이 아이를 치료하겠다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방식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다시 리사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햇살에 비친 아이의 모습이 더욱 연약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더욱 강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 아이를 꼭 살려내겠다고. 리사의 병세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의 다른 의사들은 대부분 포기하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 아이의 눈빛에서 희망을 보았거든요. 매일 밤 퇴근 후에도 의학 논문들을 뒤적이며 실마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병원 도서관에 틀어박혀 리사의 모든 검사 결과와 생활 기록을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혈액 검사, 알레르기 테스트, 바이러스 검사. 모든 수치는 정상이었죠. 하지만 무언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다른 의사들에게도 의견을 구했지만 대부분 냉담한 반응이었어요. 동료 의사 하나가 무심코 던진 말이 제 귀에 걸렸죠. 희귀 케이스는 학술지에 발표하기 좋을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전 화가 났어요. 이 아이는 학술지 논문 재료가 아니라 살아있는 한 생명이었으니까요. 레지던트 회의실에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던 중 헤이든이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제가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온 모양이었죠. 헤이든의 표정은 불쾌함으로 가득했어요. 닥터 이 아직도 그 환자 케이스에 매달리고 있군요. 동양에서는 민간 치료법 같은 것도 많이 믿는다고 들었습니다만 여기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병원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동료 의사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저는 침착하게 자료를 정리하며 그의 시선을 피했죠.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일었지만 그것이 리사를 돕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문득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열이 나고 배가 아플 때마다 아버지가 끓여주시던 보리죽이 생각났습니다. 그 따뜻한 죽을 먹고 나면 언제나 속이 편안해졌었죠. 한국에서는 소화가 안 될 때 하얀 쌀죽보다 보리죽을 더 많이 먹였는데 그 이유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날 밤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과 뉴욕의 시차 때문에 한밤중이었지만 아버지는 항상 제 전화를 받아주셨어요. 보리죽에 대해 물어보니 아버지는 보리가 소화가 잘 되고 영양도 좋지만 무엇보다 자극이 적어서 민감한 몸에는 순한 음식이 제일이라고 하셨죠. 그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리사의 식단 기록을 다시 살펴보니 그 아이가 자주 먹던 혼합곡물 시리얼이 눈에 띄었어요. 미국에서는 건강식으로 인기 있는 제품이지만 다양한 곡물이 혼합된 그 시리얼이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소화에 부담 없는 단백질만 걸러낸 식이. 이게 정답일 수 있어. 다음 날 병원 주방에서 직접 보리죽을 끓였습니다. 한국에서 귀한 보리를 공수해 올 시간은 없었지만 현지 식료품점에서 구한 보리로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리사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더니 놀랍게도 아이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리사의 고열이 내리고 구토 증상도 크게 줄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정밀 검사를 다시 진행했고 결국 미량 곡물 단백질 알레르기라는 드문 케이스임을 확인했어요. 특정 곡물 단백질에 미세하게 반응하는 면역 체계가 문제였던 거죠. 이 진단 결과가 발표된 병원 회의에서 헤이든의 표정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찾아낸 겁니까? 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사람을 먼저 본 겁니다. 제 아버지가 늘 그러셨거든요. 회의실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어요. 매건과 다른 동료 의사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헤이드는 아무 말 없이 자료를 정리했지만 그의 굳은 표정에서 무언가를 느끼는 듯 했어요. 리사의 회복은 하루하루 눈에 띄게 진행되었습니다. 미량 곡물 단백질 알레르기 진단 후 식단 조절과 적절한 약물 치료를 병행하니 아이의 상태가 급속도로 좋아졌죠. 병실을 방문할 때마다 리사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는 것은 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며칠 뒤 리사의 퇴원이 결정된 날이었습니다. 병실에서 퇴원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리사의 어머니 사라가 다가왔어요. 평소에 우아하고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사라는 갑자기 제 손을 붙잡고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닥터 이, 당신 같은 의사를 만나게 해준 것도 축복이에요.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제 마음도 뭉클해졌습니다. 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렇게 진심 어린 감사를 받으니 더욱 보람을 느꼈죠. 리사는 침대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와 작은 팔로 안아주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건강하게 퇴원한다는 사실이 그 어떤 학술적 성과보다 값진 순간이었어요. 퇴원 절차를 마치고 나오는 길, 병원 복도에서 헤이든과 마주쳤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냉랭했어요. 지나치려는 제게 헤이든이 말을 걸었습니다. 다행히 환자가 회복되었군요. 하지만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연히 맞았을 뿐이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얼마나 많은 밤을 새우며 연구했는지, 얼마나 진심으로 환자를 대했는지. 그 모든 노력이 우연으로 치부되는 현실이 너무 서글펐습니다. 복도 구석에서 저는 참았던 눈물을 흘리고 말았죠. 그때였습니다. 제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리사와 사라,
그리고 처음 보는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사라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그녀는 헤이든에게 다가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환자를 살린 의사를 대우하지 않는 겁니까? 정말 의사란 직업이 부끄러워지네요. 헤이든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사라 옆에 서 있던 노신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피터, 자네가 나를 모르나? 병원 시스템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었다니 안타깝군. 헤이든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제서야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사라는 병원 재단 이사장의 딸이었고 리사는 이사장의 손녀였던 것입니다. 이사장은 혹시라도 병원 관계자들이 부담을 느낄까봐 이사회에도 참석하지 않고 병원 방문도 자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이든을 포함한 병원 관계자들은 리사가 이사장의 손녀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 일이 있고 일주일 후 병원 게시판에 인사 발령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헤이든이 부원장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또한 병원 진료 체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시작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매건이 제게 다가와 미소를 지었어요. 예전의 차가운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 내가 맞았어. 환자를 숫자가 아닌 사람으로 봐야 한다는 거. 그 순간 저는 이 모든 일이 단순한 개인적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람을 먼저 보는 마음가짐이 결국 하나의 생명을 구했고 병원 시스템에도 작은 변화를 가져온 거였습니다. 아버지의 지혜가 머나먼 뉴욕의 병원에서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리사가 건강하게 퇴원하고 약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병원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죠. 헤이든이 부원장 자리에서 물러난 후 의료진 사이에서는 환자 치료 방식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복도를 지나다니면 의사들이 모여 무언가를 열심히 토론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병원장실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막상 들어가 보니 병원장의 표정은 매우 화기애애했어요. 병원장은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병원 내 정서 케어팀과 식이치료 협업 프로그램을 맡아달라는 것이었죠. 리사의 사례를 계기로 병원에서는 정서적 케어와 대체 치료법의 중요성을 재평가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제 접근법이 비효율적이라며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것을 병원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려 한다니 말입니다. 병원장은 한국의 전통적인 식이치료법을 중심으로 한 국제 공동 연구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복받쳐 올라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다음 주에 열린 병원 컨퍼런스에서 저는 한국 전통 식이요법과 현대의학의 접목에 관한 연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장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의료진으로 가득 찼어요. 심지어 다른 병원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참석했다고 합니다. 제 발표를 들으며 병원 관계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진단 후 수술이나 약 처방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컨퍼런스가 끝난 후 많은 의사들이 다가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젊은 레지던트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그들은 의대에서 배우지 않은 이런 접근법에 신선한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한 레지던트는 자신의 할머니가 한국인이라며 어릴 적 할머니가 해주시던 음식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어요. 어느 날 병원 카페에서 점심을 먹고 있을 때 매건이 다가왔습니다. 매건의 표정이 예전과는 달리 진지하고 조금은 긴장된 모습이었어요. 옆자리에 앉아 커피를 한참 만지작거리던 매건은 자신의 아들 마이클이 난치성 자가 면역 질환으로 3년째 고생하고 있다는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봤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고 했죠. 매건은 리사의 회복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아들에게도 한국 전통 식이치료법을 적용해볼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매건을 차갑고 거만한 동료로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아픈 아이를 둔 절박한 어머니였던 거죠.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는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매건은 감사의 눈빛을 보내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 덕분에 아들의 난치성 질환이 나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어. 고마워. 매건의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생각해보니 결국은 아버지의 가르침 때문이었어요. 사람을 먼저 보라는 그 단순하지만 강력한 교훈이 이곳 뉴욕의 거대한 병원까지 변화시키고 있었고, 이제는 동료 의사의 가족에게까지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최근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두 들려드렸어요. 평소 무뚝뚝하시던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그럴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병원 곳곳에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환자 차트를 검토할 때 수치뿐만 아니라 생활 패턴과 식습관도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간호사들은 환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 변화가 쌓이면 큰 차이를 만들어낼 거라고 믿었어요. 병원 내 식이 치료 협업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2달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했던 프로그램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거죠. 리사의 사례가 의료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면서 유사한 증상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가족들이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접수대에는 매일 희귀 질환을 앓는 아동의 부모님들과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문의 전화가 쇄도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 50통이 넘는 전화가 왔고, 심지어 캐나다와 영국에서까지 문의가 들어왔죠. 대부분은 닥터 이가 치료한 그 식이요법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병원장은 저에게 식이치료 협업 프로그램 정기 설명회를 여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월요일 오후 한 번으로 시작했지만 예약이 순식간에 가득 차서 결국 매일 오후에 설명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강의실은 항상 사람들로 넘쳐났고 어떤 날은 복도까지 사람들이 줄을 서기도 했죠. 설명회에서 저는 한국 전통 식이요법의 기본 원리와 현대의학과의 접목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는 아버지가 보내주신 한국 전통 식재료 사진들이 가득했죠. 어머니가 남겨주신 요리책에서 찾은 전통죽 레시피도 소개했습니다. 질문 시간이 되면 사람들의 손이 쉴 새 없이 올라갔고 종종 설명회가 예정 시간을 1시간이나 초과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환자 진료와 연구, 그리고 설명회로 하루가 24시간도 모자랄 정도로 바빠졌습니다. 아침 일찍 병원에 도착해 밤늦게 돌아가는 생활이 계속되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피곤함보다는 행복감이 더 컸습니다. 매건의 아들을 비롯한 여러 환자들이 조금씩 호전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거든요. 어느 날은 병원 로비에서 한 어린 소녀가 달려와 제 다리를 안았습니다. 놀라서 보니 리사였죠. 그 아이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건강해져 있었습니다. 리사의 어머니 사라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리사가 쿠키를 만들었대요. 직접 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리사의 손에는 조금 비뚤어진 모양의 쿠키가 담긴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사람을 먼저 보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그것은 단순히 환자를 인격체로 대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지혜가 이곳 뉴욕에서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병원을 나서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어쩌면 어머니도 저를 지켜보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미소를 짓게 됩니다. 바쁘고 정신없는 나날이지만 이 모든 순간이 제게는 축복입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의사로서의 사명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순간을 매일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모든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우리는 자주 겸손했고 때론 너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은 알기 시작했습니다. 정직함으로 진료하고 근면함으로 문제를 풀고 가족을 위한 마음으로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들.
그게 바로 한국인입니다. 뉴욕 병원에서도 이제는 한국이라는 이름이 자랑스럽게 불립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어쩌면 말없이 죽을 끓이던 부모님 세대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감동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는 다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의 대한민국이었습니다.